네,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 이후 미국의 정책들이 속속 바뀌고 있습니다. 당선 윤곽이 확정되자마자 신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늦어졌었던 디지털 달러 발행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연일 떨어지고 있죠. 디지털 달러화를 새로 발행할 경우에는 달러 가치가 더 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상당히 또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어제도 이제 미국의 증시를 얘기하면서 이 코로나 백신보다는 네. 상용화가 중요하다. 그만큼 올겨울철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닥치는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고 그다음에 백신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까 전앵커도 이렇게 했습니다는 한 1년 정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미스매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경제 셧다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친 낙관론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 관련해서는 굉장히 낙관론이 많이 나오죠. 뭐 그렇죠. 다우존스 지수가 3만 600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그 방송팀들도 오늘 뭐 3만 돌파하면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지만 미국 증시도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3만 600하는 선에서 4만 돌파하겠다. S&P 기준으로 지금 한 3,600 정도 되는데 5천이 돌파하겠다. 그래서 영업으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으로는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하는 제가 영업을 한다는 걸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런 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자 이 코로나 직후에서는 주가를 떨어진다고 했던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지금 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임계점 이렇게 되니까 낙관론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주가는 오늘도 장 막판에 우리 서상임 팀장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 팀장이 지적하지 않았던 요인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은 미국이 바이오 당선자가 이렇게 결정됐어도 트럼프의 그 이렇게 정권 인수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협조 이런 것이 안 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그 마지막 60일 내년 1월 20일이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이라고 본다면 네. 지금 한 60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0일 기간 동안에 트럼프 60일 이렇게 위험이 이 미국 증시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가 그 최후의 발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이란의 핵무기 시설, 그다음에 북한의 핵시설 공격 얘기 이런 것이 사실 실제로 참모진과 같이 협의했던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상당 부분 이것도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 아까 서 팀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요인과 함께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달러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죠. 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요즘은 달러 가치가 그렇습니다. 위험 자산이 선호하는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오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그 얘기가 나오더라도 원래는 안전 통화에서 달러 가치가 회복된 데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래서 위험 자산이 올라가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안정 자산에 대한 선호감이 높더라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 변화가 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 변화, 종래 틀이 깨지는 구조 변화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제 비트코인 얘기하니까 우리 그 전앵커께서 지금 그 디지털 이렇게 그쪽에 대해서 아마 페이퍼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디지털 달러화 문제가 디지털 통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요. 페드가 종전의 신중한 입장을 바꿔서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사실 디지털 달러 발행을 검토하는 그래서 조만간 발표할 거리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통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현재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많이들 나왔죠. 달러 가치의 그 폭락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휴지 조각설. 이건 레이 달러라는 네. 세계적인 헤지 펀드에 이렇게 가장 많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달러 가치의 달러의 휴지 조각설 이런 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달러 가치 움직임은 시장 흐름에서 종료의 관점에서 보면은 위험 요인이 증가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안정 통화
위험 자산이 이렇게 증가, 주식이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과거에 그 코로나 직후에도 어려운 상황일 때 유일하게 기축통화뿐이 갈 것이 없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조 변화가 일고 있다. 구조 변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최근에 그 모든 경제 활동이 온라인화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그게 경제 활동에서 결제 통화 시스템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오프라인의 미국 중심 체제 결제 시스템이 결제 통화가 지금의 달러라면 새로운 경제 무대 펼치는 상태에서 네. 대부분 다 네트워크, 체인, 블랙체인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결제 통화의 방식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의 구조 변화가 지금 일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도에 아마 바이든 시대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에서 사실 오프라인의 지금의 결제 통화 시스템에서 온라인 월 시스템의 결제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것, 거기에 따라서 화폐 개혁 문제 이런 것이 국제금융시장에 주식을 한 주, 두 주 이렇게 뭐 미국 주식이 사라 팔라 이런 요구와 관계없이 네. 굉장히 화폐 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디지털 위안화다, 디지털 엔화다, 뭐 디지털 유로화다 이런 보도들이 쏙쏙 나오면서 도대체 디지털 달러화는 언제쯤 나올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마침내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선언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신중했던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디지털 달러화 발행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방송을 아마 대선 전에 파월 의장이 디지털 달러 발행에 신중한 발행을 네.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때 방송에서도 그렇지는 않을 거다. 정전의 입장대로 이렇게 신중한 발행보다는 사실 어차피 대세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도 이미 페드 입장에서는 디지털 달러 발행을 검토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대로 달리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서 발행을 이렇게 늦추면 늦출수록 앞서갔던 국가에 대해서 중심통화, 기축통화에 대해서 따르는 시니어리티 이펙트나 이런 것은 많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 문제 때문에 어차피 중국의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신중하게 가자 입장이지만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좀 상당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10월 14일인가요? 방송을 해서 네. 결론을 맺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미 대선 이후에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사실 페드 입장도 바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 대세 거역이기 때문에 시대 대세는 흐름을 디지털 달러를 빨리 발행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사실상 이렇게 추세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연일 컨택이니 언택이니 리택이니 이런 용어가 미국 증시를 얘기하고 한국 증시를 얘기할 때 그게 전문가들의 얘기가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경제활동 영역이 바뀌면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전부 온라인상으로 이동하니까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트럼프 갈등 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디지털 달러에게 이런 흐름이 전개될 거로 생각해서 페드 자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온 상태다. 근데 통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상 이것이 지연되어 왔던 상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시대 흐름이 디지털 통화 시대로 가는 이런 그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데에는 사실 그만큼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 네. 디지털 달러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이렇게 방침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하나의 통치권자에서 크게 이렇게 교체기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당선되자마자 트럼프가 가장 고집했던 것부터 교체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정권 교체일 땐 이런 것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도 아무리 신사를 하더라도 사실상 트럼프 때 가장 고집했던 부터 이렇게 고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후환경 변화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에너지, 텍사스라든가 뭔가 생각해서 원유라든가 이런 쪽에 중시했던 정책에서 자 지금 기후변화 쪽으로 처음 약산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약성되는 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의 권력이
권력, 본인 자신의 권력이죠.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이렇게 CEO가 자기보다 부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기업 권력이 국가의 권력을 이렇게 뛰어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상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규제를 이렇게 민주당은 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런 지난해 이렇게 페이스북이 얘기했던 리브라라든가 이런 발행을 못하게끔 하는 거죠. 못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했던 부분을 사실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가장 싫어했고 가장 반대했던 것부터 이렇게 속속 바꿔나가죠. 네. 이게 권력의 속성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든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시청자분이 그 얘기에 공감한다 하는데요. 사실상 어떤 금융사의 CEO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그게 개인의 능력이냐 아니면 조직의 능력이냐 조직의 힘이냐 이렇게 볼 때는 네. 개인의 그렇게 능력도 이렇게 훌륭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 조직을 떠났을 때는 그 사람한테 일단 전화부터 안 온다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사실 지금 이렇게 승복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세가 외교관계라든가 뭔가 바이든이 당선되다 보니까 바이든이 가장 처음부터 입김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의 오바마 지휘기를 가는 상태에서 보면 오바마의 지었던 바이든이 주도했던 이런 것부터 지금 속속 바꿔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파월 의장과 페드의 입장이 변화가 된 것은 아무래도 바이든 후보가 새롭게 당선이 된 것, 여기에서 요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11월 3일 날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했다면 아마 디지털 달러 발행은 더 지연됐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본인의 위상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근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과는 저기를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재래성 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패권 다툼은 트럼프가 연임한 이후에도 지속될 거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통화를 이미 중국의 주도권을 내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디지털 달러 발행이 아무리 경제 추세에서 시대의 대세로 자리잡았다 하더라도 그런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이 트럼프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권력 교체기 지금 60일 남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후임자를 위해서는 빨리 권력을 이렇게 이양해 줘야 되는데요. 막판에 이란의 핵시설 공격, 그다음 북한의 핵시설 공격 이런 걸 검토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트럼프입니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든 얘기했을 때는 네이처, 인바이러먼트, 소셜 밸류에서 공생적이죠. 공생적. 전부 같이 살아가자 하는 문제죠. 같이 살아가는 문제에서 중국과의 경제 마찰을 하더라도 사실 공생적 게임 방식을 취하겠다 하는 네. 입장이니까 같이 간다는 같이 가자. 그러면 통화에 있어서 같이 가자. 중국에서 보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먼저 발행했다 하더라도 대세니까 이게 먼저 가고 안 가고 무슨 일이냐. 같이 가자. 그래서 디지털 달러를 같이 발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를 같이 발행.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간에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게임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공존하는 체제를 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 바이든 당선 이후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 네.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죠. 이미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세계 디지털 통화 비슷하게 이렇게 발행해 놓았고 준비가 됐으니까 이걸 흡수할 것이냐. 흡수할 것이냐. 네. 그리고 최근에 페이팔의 전 세계 통화 구상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전앵커도 전해주셨죠. 그렇죠. 그럼 페이팔 민간 것을 흡수해 줄 것이냐. 이 방식보다는 민간의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되는데 갖고 있는 본질적 문제가 사실 극복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이렇게 시범 운영했던 디지털 이렇게 위안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조만간 발표할 걸 모르는 이러한 디지털 달러도 페이스북의 리브라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네. 완료했기 때문에 흡수하고 페이팔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것처럼 아무리 디지털 위안화가 그런 형태가 간다 하더라도 미국도 그걸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그 언론에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든가 페이팔의 새로운 그 세계 단일 통화를 흡수해주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중국과의 그 디지털 위안화의 갭을 줄이지 않겠느냐 절대로 찾습니다. 절대로 찾습니다. 나중에 정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화폐의 기능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거래적 동기에서 거래를 결제시켜야 되는 측면, 그다음에 가치 저장 측면, 그리고 회계의 단위거든요. 네. 근데 현존하는 통화 같은 경우는 가치 저장 수단이 굉장히 큽니다는 앞으로 디지털 통화는 화폐 3대 기능 중에 거래를 이렇게 편리하게 하는 거래 단위평, 그다음에 회계 단위,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가치 저장보다도. 그래서 이제 어려우면 어릴수록 달러 가치에 저장하는 것. 어려우면 가치 저장 기능에서 달러가 중심 통화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저장한다. 이 기능이 자꾸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온라인상의 결제 통화 시스템은 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회계 단위를 내는 거지 가치 저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화폐 3대 기능 중에 그 바뀌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점이 최근에 이렇게 그 현존 통화에서도 달러 가치가 위험 자산이 올라가더라도 달러 가치 떨어져. 안정 자산에서 불안해서 안정 자산이 올라가 달러 가치 떨어져. 이런 특유의 구조적 변화를 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가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달러화도 CBDC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왜 그렇게 되냐면 네. 아침에 이렇게 제가 콩감기가 많이 걸려가지고요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양해를 좀 네, 구하겠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쌀쌀해서요. 네네. 그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면 네. 자, 종전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이 사실 그 화폐와 자산 가치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는 이걸 왜 이렇게 흡수하지 못하느냐, 중앙은행 입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느냐 하면 가상화폐가 결제 국민 공공 내지는 밖에서 세계 공공의 결제 시스템이 되려면 누가 발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발행 주체. 이 발행 주체를 페이스북에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이팔에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사기업이니까. 그렇죠. 사기업이니까. 세계 결제 통화 시스템을 사실 페이스북에 맡겨놓으면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그 악당이 핸드폰을 탁 세계적으로 정착시켜가지고 핸드폰에서 네트워크 구상해서 자 세계를 지배하죠. 어떻게 자기의 뜻대로 전부 뭐냐 여기에 칩을 장착해서 세계를 지배해버리죠. 영화입니까? 영화입니다. 네. 예, 그 영화인데 이름은 내가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거 아주 이렇게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계 결제 통화 시스템, 한나라의 국민들의 결제 통화 시스템을 리브라에 페이스북에 맡기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갖고 있는 가상화폐들이 법화, 리겔 텐더화되는 데 있어서는 발행 기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자 지금은 10여 문제가지만 법화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리겔 텐더가 돼야 되거든요. 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두 가지 문제에서 사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할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면 발행 기간 문제도 해소될 수가 있고 나중에 지금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이렇게 사실 그 시범 운영합니다는 잘 활성되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 모레쯤에 인민행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의 현존한 통화인 위안화와 마찬가지로 자 이게 국민 전체의 통화로 사용하자 하는 법정 통화를 선언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획기적으로 변하는 사항이거든요. 법정 통화를 선언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법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다. 그래서 이 영어 약자를 표현해서 CBDC다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떠냐? 결제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 자, 이게 가치 저장 기능이 많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CBDC를 해서 전앵커가 예를 들어서 KB금융에 이렇게 예금을 지금 현존 통화라서 네. 1억 정도를 지금 예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적습니까? 아니야, 너무 많아서 지금 미소가 1억 정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갖고 있으면 네. 자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서 CBDC를 1억 원만큼 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앵커의 이렇게 이 KB금융의 예금 통장에는 그만큼 1억의 디지털 커런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냐 지금 지갑에 이렇게 5만 원권 없다 하더라도 전부 뭐냐 이게 핸드폰 가지고 전부 결제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제해 나간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지금 중앙시중은행의 예금을 갖고 있지만 나중에는 편리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중앙은행이 직접 뭐냐?
전행코한테 직접 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화폐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전행코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통화로서 KB은행에 1억이 넣는데 자, 1억만큼 했을 때 새로운 디지털 원화가 발행했을 때 자, 1억만큼 1억 디지털 원화로 넣느냐. 이 문제는 이제 결정할 문제거든요. 근데 1대1로 계산하면 자, 1억 원에 지금 통화해서 네. 현 통화해서 1억 원의 디지털 원화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전환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없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때 디노미네이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지금 보면 지금 1억 원을 넣어줬는데 앞으로 뭐냐 새로운 디지털 원화를 도입하면서 1대10으로 가자. 그러면 KB금융에 1억 원 넣는데 1대10으로 가자면 디지털 원화는 1,000만 디지털 원화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행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쉽죠. 아쉽죠. 네. 예, 그래서 시청자분 생각해서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뭐냐 지금의 1억인데 새로운 통화로서 1,000만 원, 1,000 디지털 원화뿐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것을 좀 방지 여겨서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통제력이 심한 상태에선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요. 지금 왜 디지털 이렇게 위안화가 빨리 정착되냐면 1대1로 주겠다. 1대1로. 그러면 전행커가 1억 그 위안을 갖고 있는데 새롭게 디지털 위안을 발행해서 1억 디지털 위안화로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디노메이션에 대한 국민 전체 중국은 권력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권력 기득층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런 그 화폐 단위 거래 축소 이런 부분이 해소되다 보니까 자 지난 5월 도입했는데요. 지금은 뭐냐 법정 화폐까지 고려하는 상태로 빨리 정착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뭐냐 그래 디지털 이렇게 위안화가 빨리 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아주 지금 바짝 긴장하는 상태에서 지금 네. 속속들이 이렇게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지난 5월에 도입했었던 디지털 위안화가 의외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페드도 입장을 선회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 코로나 백신 문제도 네. 선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세계는 뭐냐? 지금은 세계는 레벨 플레이닝 필드 평평한 운동장 차원이거든요. 평평한 운동일 때 시장 규모가 클 때는 독점 효과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선발 궤도 효과가 크는 겁니다. 마찬가지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디지털 통화도 그런 쪽에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어제도 이제 강남에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증시가 좋을 때는 재계 순위가 변동되지 않고 사람의 투자재 순위가 변동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 코로나 직후처럼 위기일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뭐냐 재계 순위가 바뀌고 개인의 재산 순위가 바뀌는 거다. 이런 쪽에 이제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잘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발병 이렇게 진원지긴 해서 초기에 이렇게 오명을 갖고 있지만 네. 경제활동 재개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 상당히 빨리 재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월 말에 재개했지 회복력이 않습니까? 빨랐죠. 그렇죠? 네. 경제활동 재개를 빨리 하니까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거죠. 자, 1, 4분기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6.9%까지 떨어졌습니다. 2, 4분기에 플러스 3.2, 3, 4분기에 4.9, 4, 4분기에는 지금 6%대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 4분기는 20%대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1월 달은 전년 동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1, 4분기에 6.9% 떨어졌으니까 6.8% 떨어졌으니까 베이스 분기 그래도 21% 이렇게 되고 내년도에 성장률이 9%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까지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한 나라의 통수권자가 어려울 때 결단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든지 재산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나름대로 뭐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자가 된 사람을 이렇게 해서 현 정부에서 왜 두들겨 패면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때 베팅하는 결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결정력인 게 많은 그 전문적 지식과 함께 그런 면도 많이 작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경제의 효율성이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혁신이 바로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혁신이 바로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 대목에서 지금 중국이 코로나 직후를 맞아서 사실상 경제활동 재개를 빠른 것이 경제활동 재개를 빨리 결정한 것이 지금 경제가 빨리 이렇게 증가되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이렇게 위안화도 이렇게 코로나 직후에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 시대 흐름이 코로나로 인해서 증강현실 시대가 빨리 닥칠 것이다 하는 흐름에서 시진핑이 뭐냐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쫓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최고 통수권자 역할이 얼마큼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직후 이후에 지금 3월 이후서부터 따진다면 7개월 기간에 세계에서 보면 그런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네. 3월 직후에 주가가 떨어진다 해서 주식에 대해서 위기설을 제기한 사람이 계속 많습니다는 그때 위기는 기회다 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 1457일 주식을 과감하게 베팅했다면 지금 재산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비단 네. 사실 그 미국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는 미국보다도 다른 국가들은 사실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는 네. 다른 국가들은 먼저 빨리 경쟁에 그렇죠. 뛰어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먼저 뛰어든 것이 스웨덴이죠. 네. 그래서 스웨덴이 이크로나라는 디지털 통화를 중국이 5월서부터 도입했습니다는 2월부터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스웨덴 입장에서 이크로나가 잘 정착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유럽의 국가들,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핀란드 이런 국가들이 유럽 전체적인 차원의 방침과 달리 사실상 스웨덴이 이크로나에서 먼저 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유럽의 남은 국가들이 이렇게 속속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는 형태에서 자 라가르드 총재도 어쩔 수 없죠. 라가르드 총재도 그동안 트럼프 관계를 보고 뭐 이렇게 했다가 지난 10월서부터는 이게 대세 흐름이고 그다음에 유럽 전체적인 차원에서 ECB가 결정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은 디지털 시대로 가는데 자 여기에 성공한 사례가 스웨덴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체적인 방침과 달리 사실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가뜩이나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좀 분열될 움직이는 상태에서 유로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일한 작품이 뭐냐 재정 안정 쪽은 지금 달성하지 못해서 지금 재정 위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나마 지금 상징적이 1999년 유로화 도입한 거거든요. 이것마저 깨질 움직임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 영국은 EU니까 유로 통합에는 가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EU 통합에 영국이 분열하고 유로랜드에서도 유일하게 단일 통화 지역에서 유로화가 깨질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거기 총괄의 책임격인 라가르드 총재도 트럼프 갈등 여부와 관계없이 디지털 유로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지난달에 발표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되고요. 사실상 아베 정부도 지금은 이제 스가 정부로 넘어왔습니다는 아베 정부도 결국 디지털 위안화가 잘 정착됨에 따라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중심 통화에 있어서는 엔화가 되지 않느냐 아시아에서. 근데 중국으로 넘어가겠다 하다 보니까 위기감 창에서 실용적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 적대 관계는 그거고 사실상 뭐냐 앞으로의 일본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디지털 엔화를 도입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 네. 이미 사실 유럽보다도 먼저 디지털 원화를 도입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내년 글에 디지털 원화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한 것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 국가 세계에서 보겠습니다. 미국 도입한 방침, 중국 도입해 성공을 해, 네. 일본도 도입 방침 결정해, 유로랜드도 도입해.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은 쫓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5월 1일 날 디지털 인화가 도입하고 나서 불과 7개월입니다. 7개월 만에 사실 전 세계가 디지털 통화 도입을 경쟁할 만큼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의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그런 쪽으로 구조 변화가 일금 있는 것이 또 다른 측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G2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양대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각각 도입을 한다면 또 다른 기축 통화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로운 형태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환율 전쟁은 주로 달러 뭐 이렇게 해서 인위적인 경쟁 이렇게 했지만 그쵸. 앞으로는 디지털 통화에서 시니어리티 경쟁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선점 효과는 뭐냐? 선점의 네. 시니어리티 이펙트를 화폐 발행 차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새롭게 전개될 디지털 환경에서 중국의 시진핑이 2차 세계대전 오프라인에서는 달러의 기축통화 뺏긴 것을 빨리 정착하겠다 하는 입장이 그동안 부진했던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개혁과 맞물려서 새롭게 전환점 제2단계 위안화 국제화 개정을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뭐 그동안 사실 그 1대1로 개혁을 추진하고 SDR IMF에 편입된 거 벌써 5년 됐어요. 네. 그리고 AI 뱅크도 벌써 5년 됐어요. 지금 뭐냐 하나의 전환점이 많은 상태에서 이번에 지난달 27일 날 폐막됐던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에서 오중전에서 쌍순환 전략, 홍상 공급망 전략 다들 말씀해 아시죠? 주셨었죠. 이걸 토대로 해서 자 디지털 위안화가 세계 중심 통화되면 결국은 앞으로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프라인보다 전부 온라인성으로 올리는데요. 거기서 중국이 위안화가 중심 통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국 중심의 박스세니카 구상을 실현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혜택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왜 지금 중국이 미국이 뛰어들 수밖에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달러가 중심 통화했던 것은 시니어리티 팩트를 누린 거죠. 달러 발행 험위로서 거기에 따라서 발행책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권 10,000원이면 10,000원에 이렇게 액면이 있습니다는 거기에 화폐 발행 차액을 빼면 나머지 부분은 시니어리티 팩트거든요. 그걸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연간으로 달러 중심 통화를 하면서 지금 한 연간으로 118억 달러 이상의 이렇게 화폐 발행 차액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간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경쟁회의죠. 어디서? 이제는 디지털 이렇게 통화 환경,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온라인상에서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이나 디지털 달러를 이렇게 발행을 검토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달러 간의 새로운 기축 통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게 내년도의 국제 통화 질서의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도 이런 전세적인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은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죠. 네. 여야 그다음에 해서 각종 신문에서 이재율 총재님의 고민한 사항을 같이 그리면서 어제 조선일보에서도 경제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 지금 연일 한은법 개정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국은행에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됐을 때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이런 문제, 중앙은행의 목표 설정 문제에서 물가 안정 문제 이런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죠. 지금 디지털 통화 시대입니다. 디지털 통화 시대는 앞서 말씀한 같이 화폐 3대 기능 중에서 가치 저장 기능이 많이 약화된다. 거래 단위와 회계 단위, 거래적 동기, 화폐에서 케인즈의 화폐에서 보면 거래적 동기와 회계 단위 간 부각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앵커가 이걸 뭐 이쪽 관련해서 논문을 갖고 있겠습니다는 자 디지털 통화 시대는 네트워킹입니다. 결제 시스템 네트워킹이죠. 네. 그다음에 수학 체제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되면 될수록 네트워킹 효과와 수학 체제가 되면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중앙은행 목표가 왜 여야 간에 이렇게 물가 안정 목표에 대해서 고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라. 미국도 지금 2012년서부터 이런 환경에 대비해서 미국도 1913년 전통적인 물가 안정에서 자 물가는 지극히 안정돼 있으니까 고용 창출 목표를 뉴얼 맨데이터 양대 목표로 해서 새롭게 첨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중앙은행도 쭉 해서 이렇게 고용 창출 목표를 하는데요. 왜 안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 앞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가 되고 자 한국의 입장에서도 디지털 원화를 내년에 검토하는데 사전 준비가 돼 있느냐 하는 측면을 시청자분과 같이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정부의 비대칭성이거든요. 중앙은행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자 국민들은 정보를 좀 적게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은행의 주도 기능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 통화 시대에는 중앙은행과 국민들 사이에 똑같은 수평적 관계가 된다, 동반적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반적 관계가 되니까 중앙은행에서 약화되죠. 중앙은행이 약화되니까 위에서 내려보는 당점이 아니라 국민 편의에 보다 다가가 있죠. 네. 국민 편의에 보다 다가가 있죠. 동반적 관계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가가 있죠. 그리고 기준금리가 약화되는 거죠. 왜 지금 뭐냐 중앙은행 입장에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직후가 됐지만 금리를 내리면 올리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있어서 빨리 오르지 않습니까? 물가가 안정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에 자 2014년에도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오히려 시장금리를 떨어져서 2008년에 서프라임 오기 되는 사태가 되고 이후에 거꾸로 지금은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금리는 거꾸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의 얘기대로 여러 가지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에 자꾸 중앙은행의 조타를 때리면 금리 인상 때리면 시장금리 올라가야 돼 대출도 억제하고 부동산도 억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디지털 통화 시대가 됩니다. 지금 한국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법정 통화 5만 원권에 익숙하고 만 원권에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면 새로운 환경이 닥치니까 자 여기에 따라서 새로움과 복잡성에 따라서 리스크가 증대하거든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적응할 시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요. 사실 그랬지만 이걸 적응하지 못하면 지금 뭐냐
법과 현실과 괴리가 되는 상태 각종 금융사고가 많이 터지죠. 예. 얼마큼 지금 금융사고가 많이 터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국은행도 뭐냐? 중앙은행 목표를 수정해야죠. 물가 안정돼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 통화 시대에서 네트워킹 시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냐 수학 재정 어쩌기 상태 물가 안정되는데 왜 물가 안정에서 그 조직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고용 창출되죠. 네.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 물론 금융시장은 8차 개정이 늦죠. 근데 금융시장 안정은 하위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구에 보면 이제 어떤 그 중앙은행의 그 조사국장 했던 분이 자 한국의 목표가 이거 지금 물가 안정에 금융시장 안정 목표를 있는데 고용 창출가 하면 목표가 3개다. 지금 뭐냐? 여기 목표가 3개면 여기 타겟팅할 수 있는 기준금리법이 이제 올리냐?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지금 중앙 금융시장의 안정 목표는 하위 목표가 상위 목표로 들어간 거죠. 고용 창출 목표가 본래 이치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 팀버건 정리해서 목표가 2개면 3개면 중앙은행이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변경에 유동성 공급해 그다음에 일반적 보편적 정책 이외에 질적 선별적에서 병목 현상을 뚫어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많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돼서 디지털 원화를 도입한다면 사전 준비가 돼 있죠. 사전 준비는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안 된다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면 되겠습니까? 이미 세계는 디지털 통화 시대로 전개되는데요. 네. 이런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러 가치는 연일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당선 이후에 미국의 정책 변화, 특히나 디지털 달러화 발행과 그리고 CBDC 법정 통화 관련해서 어떤 정책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하게 진단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